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난 1998년에 이 국제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줬던 모라토리엄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러시아가 트리플 63 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러시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루블화 가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진정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그 국제 유가 문제 때문에 네.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오전과 오후에 그 여러 금융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 대상으로 강의했는데요. 네. 이례적으로 아마 제 기억 속으로는 이런 분들이 그 유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최근에 많은 국가의 경제가 유가의 그 천스탑 경제다. 이럴 만큼 굉장히 유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러시아 경제 그렇죠. 유가가 떨어지면 러시아 경제 루블 가치 떨어지고 네. 경제가 안 좋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 것처럼 재고 감소 소식에서 유가가 조금 올라가면 루블 가치가 안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표현상으로 보면 네. 이렇게 유가가 조금 올라갔다 해서 이게 안정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상으로 보면 네. 아무튼 간에 오늘도 뉴욕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루블 가치 같은 경우에는 53루블대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 수준이 얼마큼이냐면 1998년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저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사태에 대해서 많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이때 당시에 1달러당 35루블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비해서 얼만큼 지금 루블 가치가 폭락한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의 루블 크라이시스 문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 공화국, 우리가 이제 구소련은 공화국이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라든가 14개 공화국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그 중에 우크라이나도 하나의 구소련 공화국인데요. 이런 국가로 전염되느냐 하는 것이 네.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국제금리 시장에서 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모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에서는 특히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아주 대조적인 두 국가 있죠. 인도는 사람과 돈과 다 들어간다 하는 말에 러시아는 지금은 다 나간다. 그래서 다 들어오고 다 나간다. 뭐가? 돈과 사람과 기업과 금융과 최고 책임자가.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보이고 이것이 결국 올해 재테크 시장에서 보면 인도 관련된 상품은 모든 재테크 상품에서 최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러시아 관련된 상품은 올해 들어서 가장 나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달러당 루블 환율 최근 한 5, 6개월 사이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솟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루블 가치가 왜 이렇게 폭락을 하는가 그 이유도 짚어봐야 될 텐데 진퇴양난이랄까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석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한번 경제에서 보면 사실 Y는 알파, L, 알파, K, 베타 이런 얘기를 생산함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근데 그 모든 성장 동인이 지금은 러시아에서 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러시아의 성장 동인은 러시아 경제가 보리스 엘친 이후에 푸틴 대통령 때 사실 경제가 좋아졌고 브릭스 국가의 하나의 국가로 편입돼 있는데요. 집권 2기 때 푸틴 대통령이 경제가 악순환을 겪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집권 2기 때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주도할 때 러시아 경제가 좋았던 시절이 과연 푸틴의 능력이냐 아니면 당시에 원유를 비롯한 천연가스라든가 부전자원 가격이 좋은 거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집권 2기 때 다시 한번 검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집권 1기 때는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경정책 운영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 좋아서 러시아 경제를 이끌었고 그것이 메드베데프의 일시적 넘겨지면서 다시 한번 옛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집권 2기에 들어갔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집권 1기 때도 푸틴 대통령이 능력보다는 당시에 찾아온 원유,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왜 러시아 국민으로부터 푸틴 일기 때 푸틴 대통령의 좋은 이미지가 다시 검증되느냐 하는 상태에서 보면 일단은 당시에 러시아 경제를 이끌었던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 그때 사항을 반증하고 검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역시 그 권력은 오랫동안 집권하면 집권할수록 부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국가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권이기 때는 경제가 좋고 러시아 국민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임하다 보니까 푸틴의 어떤 부정축제 문제, 권력 계층의 부정축제 문제가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습니다는 역시 욕심이 과하면 집권이기 때는 다시 한번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푸틴과 그 다음에 권력 핵심층의 부정부패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어떤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 공생 정신이 바탕이 돼서 경제를 이끌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 하는 문제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무리한 새 확장, 우리가 유라시아 구상이라든가 해서 너무 욕심을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서방과의 마찰을 빚어지는 상태에서 글로벌 사회에서는 서방으로부터 협조를 구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러시아 경제를 상당 부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루블화 환율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움직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는 노력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지난달 10일이었던가요? 기존의 이 환율 밴드제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로 채택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악수가 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10일, 지난달 10일에 이게 밴드제 포기하고 밴드제가 뭔지는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시스템, 자유변동 환율제로 변동시킨 것이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악수가 될 것이다. 러시아 가치를 루블화 가치를 더 떠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달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런 예상대로 역시 이 플로팅 시스템이 되려면 두 가지 측면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크라이시스 우려가 돼 있을 때 플로팅 시스템으로 자유변동 환율제가 된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제도 변경을 통해서 루블화 가치가 안정이 되려면 그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루블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 통화로서의 기능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지 시장 자율적, 시스템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놨을 때는 안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루블화 가치가 떨어질 때, 신뢰도가 떨어질 때 이게 자유변동적으로 하니까 이게 악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루블화 가치의 그 하락세가 상당히 많이 증대돼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루블화가 달러당 45루블, 43루블 이렇게 됐습니다는 지금은 53루블, 54, 55 이렇게 근접할 만큼 이렇게 아주 단기에 한 달 만에 10루블 가치가 폭락하는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정책 당국자의 능력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이쪽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유변동 환율제가 될 때는 아무래도 세프트 기능, 라스트 리조트 최종 대부자의 기능이 외환보유고인데요. 그동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를 많이 소모했죠. 그래서 외환보유고 감소이기 때문에 이 세프트 밸브의 기능을 못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안 좋을 때 급한 마음에 제도 변경하면 그것이 더 악화된다 하는 국제사회 관행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준 대목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다시 지난달 10일에 플로팅 시스템 자유변동 환율제로 변동시킨 것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일부 보수 세력들이 다시 밴드제를 가져야 하느냐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으면 자금 이탈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환율 변동폭을 아무리 이렇게 가더라도 제한시켜 놓으면 한꺼번에 가는 것을 좀 제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플로팅 시스템이 해서 악수가 될 때 다시 환율 밴드제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유변동 환율제에 의해서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러시아의 안달을 더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루블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환투기 세력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한 달 만에 한 10루블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환투기 문제죠. 뭐 러시아 경제가 특별히 외환 수급상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 달 만에 정상적인 경상거래라든가 자본거래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일 때는 한 달 만에 러시아의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뭐 이렇게 변화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 후에 플로팅 시스템 이렇게 변동 활재를 이렇게 자유변동 활재를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보면 역시 환투기 세력들이 많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과거 1996년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과거 19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죠. 예. 뭐 이렇게 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그때 230억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한국의 또 김영삼 정부의 뭐 성과 이런 것 때문에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OECD에 덜컥 가입해서 보니까 경상거래 자유에 맞춰서 자본거래 빗장을 다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어떠냐 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230억 이렇게 적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빗장을 좀 닫아놔야 되는데 네. OECD 가입은 늦춰야 되는데 이게 OECD 가입해서 경상거래자 빗장을 싹 풀어내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적자 발생 대규모 그러면 앞으로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된다 원화 약세가 된다 하면 당연히 환투기 세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사실 1991년 태국의 마트와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외환위기 당했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에서 왜 지난달 10일에 자유변동 환율제를 바꿔놓은 것이 왜 악수인가? 네. 지금의 러시아 경제 상황을 오히려 막기 위해서 제도 변경을 했던 것이 악수인가 했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외환의 거래가 자유화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외자 이탈과 루블화 가치 폭락 간의 소위 스파이럴 네. 비시어스 사이클에서 나선형 악순환 이론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피디께서 자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외자가 이탈되죠? 그럼 루블 가치가 폭락되죠? 예. 그럼 루블 가치가 폭락되면 러시아 내부에 기투자한 이런 투자 자금은 더 환차손이 발생하죠. 네. 그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자금 이탈되죠. 여기 경기 문제는 뺐습니다. 경기 문제는 빼면 복잡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하는 외자 이탈과 지금 루블 가치 폭락 간의 소위 스파이럴 비시어스 사이클에서 외환위기가 몰려갈 때 가장 유명한 이론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달 10일에 플로팅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 상당히 악수였다. 1996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당시에도 사실 그때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투기 세력들도 개입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 러시아를 두고 계속해서 어떤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모라토리엄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도 이 문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 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루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고 그다음에 외자 이탈과 루블 가치 간의 폭락 간의 스파이럴 비시어스 사이클 이 국면이 되면 자연스럽게 제2의 모라토리엄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1998년에 이미 러시아는 롱턴 캐피탈 매니지 사건 때문에 모라토리엄에 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추억은 국제사회에서 국제금융용어로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낙인 효과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아무리 세계 1등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1997년에 외환위기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아픈 기억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좀 아침에 좀 약간 농담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스티그마 이펙트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네. 제 기억으로는 2010년에 어떤 방송에서 추노라는 네. 영화가 있었죠. 예.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추노가 무슨 뜻일까 했을 때는 사실 관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노예 낙인을 낙인을 찍었습니다. 찍죠. 네. 낙인을 찍죠.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생활이 좀 어려우면 그 이탈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탈할 때 어떤 그 이게 감시자들이 노비를 쫓는. 이거 가지고 예. 이 쫓는 이게 이제 추노 이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경험, 그 다음에 모라토리엄 사건 이런 것을 소위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로는 추노 이펙트에 해당된다. 추노 이펙트, 낙인 효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1998년 상황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모라토리엄 사건이 됐을 때는 사실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낮아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러시아의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의 주가가 30% 폭락됐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미국의 주가가 다우지수가 4% 떨어졌다 하면 자 어느 국가가 절대적으로 재산 손실이 많을까 했을 때는 러시아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자본시장 발전 정도로 보면은 러시아 증시보다는 미국의 증시가 시가총액이 엄청 크죠. 네. 그리고 국민들의 재테크 생활에 보면 러시아 국민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재테크 비중이 적은 반면에 미국 국민들은 재테크 생활에 금융상품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으로 손실은 러시아에서 이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사실 미국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더 손실을 발생한다. 예.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가장 제일의 책무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회 앞에서 선서하고 의회 앞에서 선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남의 나라 일이냐, 러시아가 남의 나라 일이냐 이런 생각들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루블화 가치가 그대로 전개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1루블에 1달러에 35루블이었었는데 지금은 1달러에 53, 54루블 되더라도 사실 크라이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과대한 우려는 우리가 보면 뭐든지 위기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시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변한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브라질 국채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이 국내 그 증권사라든가 은행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날 당선되는 과정에서 네. 사실 호세프 대통령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기표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임 룰라 대통령이 아주 브라질 경제를 이끌었던 측면을 굉장히 안 좋게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뭐 국제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호세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굉장히 뭐 좀 안 좋은 일이다, 불행이다 이런 표현을까지 씁니다는 실질적으로는 브라질 국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적인 투자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수익률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분이 판단해 줄 것은 디폴트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같이 네. 연 세계가 하나 되는 입장에서는 디폴트 문제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하는 이 측면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앞서서 이 러시아와 관련해서 내년에 트리플 63에 덫에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용어 만들어진 게 참 그 내용이 기가 막히더군요. 예, 네, 트리플 63. 뭐든지 그렇습니다. 비관론이 나오면 예. 새로운 용어들이 재생하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에크리 경기 사이클 연구소에 네. 웨슬리 미첼이라는 유명한 경기 변동 예측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절대적으로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제 사이클 큐브를 통해서 지금 경기를 예측해서 이와 같이처럼 이렇게 경제에서 오면 통제가 나온 통제 변수가 아니라 글로벌 사이에서는 행태 변수들 네. 내가 그냥 알더라도 당해야 될 변수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사이클 큐브 가지고 이렇게 예측한다 해서 경제 사이클 큐브를 만들었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비관론이 터질 때는 비관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돼서 거대한 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더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관론 나오면 뭐 최근에 그렇죠.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착륙, 뭐 일본화 문제, 장기 침체 문제, 뭐 어떤 문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비관론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러시아도 지금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뭐 63, 트리플 63 크라이시스 문제 예. 이런 것이 나와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게 한번 뭔가 한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비관론이 나올 때는 비관론이 더 확산되는 게 문제다 하는 것을 웨슬리 미첼 이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탄에서 내년도에 푸틴이 나이가 63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6 플러스 9 하니까 9이죠. 예. 그래서 뭐든지 29살 때는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들이 나쁜 관념들이 갖고 있죠. 9세에 걸린다. 9수. 9세에 걸린다. 예. 이게 인생에 있어서는 9세에 걸리는 게 크라이시스와 비슷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제유가가 63달러로 폭락한다. 그러면 러시아 경제 입장에서 63달러 가면
러시아의 재정 여건을 볼 때, 이거 브렌트 기준입니다. 네. 러시아는 유럽이기 때문에 브렌트 기준입니다. 네. 63달러를 폭락하면 러시아 경제 재정 사정이 파탄난다. 직격탄이죠. 예, 파탄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소위 그 비상사태, 네. 이걸 자금을 전환할 수 있는 네. 이 자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금이 러시아 같은 경우 63달러 가면 바닥이 난다. 재정이 바닥이 난다. 63루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63을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상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루블 가치가 내년에는 63루블로 폭락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3이 세 개를 겹치죠. 예. 그래서 트리플 63 크라이시스 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 저는 뭐 믿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비관론이 나올 때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야 저거 너무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사실 최근에 한국 경제 문제도 조금 어려우니까 비관론을 뭐 검증 없이 일부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무슨 사건이 따지면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하니까 그게 네.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게 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이와 같처럼 비관론이 나올 때는 비관론이 더 확산되는 것이 문제다. 이게 러시아의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문제다 하는 것을 웨슬리 미첼의 어떤 유명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또 63에다 그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우려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현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지금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또 뭐 푸틴 대통령이 현재 야심차게 우상하고 있는 뭐 유라시아 연합이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네. 결국은 앞서 러시아 경제가 최근에 루블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위기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는 것은 다 원자재 가격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구조 변화 때문에. 그러면 부정부패 문제 이거 뭐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진행자분도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진행자분 예. 얼굴 보니까 깨끗해져가지고 내가 부정부패 축제했다.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된다. 내놓을 수 있느냐? 또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탄돼도 이게 너무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할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예. 그다음에 사실 개혁을 지금 상태에서 추진하겠느냐 하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든지 개혁의 성과가 나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에 러시아 경제는 서방에서는 0%로 보고 있는 되는데요. 이 자국에서 러시아의 그 경제 최고 책임자께서는 내년도에 마이너스 0.8% 떨어진다. 이 이례적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지금 상태에서 보면 서방의 원조를 구하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가 자율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남한테 협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대표적으로 북한 체제도 그렇죠. 네. 내가 협조를 구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하면 협조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 경제가 더 안 좋다. 더 안 좋다. 하는 이 측면에서 러시아의 정책 당국에서 서방에서는 0%를 보는데 마이너스 0.8까지 보는 것이 그렇다 하는데요. 이게 입장 변화라는 겁니다. 향후에 보면 러시아 경제 관련해서 상당 부분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직접적인 발단이 됐죠. 그러면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은 뭐가 되느냐 하면 푸틴 대통령이 일기 때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네. 대외적으로 일단 구소련 공화국부터 통합된다. EU와 반대, EU의 대항 세력 여기서 이게 유명한 유라시아 구상입니다. 용어도 또 비슷합니다. EEE 구상 해서 유라시아 구상이거든요. 이걸 철폐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철폐하는 문제. 근데 일단 구소련 14개 공화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심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네. 사실 합병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상태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양극으로 하는 신냉전 이런 부분이 종속되기 어렵고 이게 끝나기 어렵다면 지금 서방의 이해관계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지금의 다급해서 서방으로 나가는 이 문제가 사실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EU 구상이 루블화 가치의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EU 구상 포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크림반도 합병했던 문제, 작년 3월에 합병했던 문제 포기. 그러면 서방과의 갈등 해소. 그러면
사실상 서울은 어떤 원조를 구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 유가라든가 천연가스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상태에서 네. 새롭게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시청자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계 여러 나라 국가 가운데서도 뭐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